여기도 창건설화가 재밌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저 뒷산 이름이 덕숭산인데 아마 이 근방에 그 덕숭 낭자 이쁜 이렇게 사모님 같이 이쁜 여인이 이 동네에 살았었나 봐. 근데 수덕도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덕사라니까 수덕도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해라고도 이름이 나오던데 저는 그 덕숭낭자하고 수덕도령하고 이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이게 수덕사는 근현대도 그렇지만 아주 로맨스 낭만적인 도량입니다. 특히 그 연애라고 할까? 연애에 실패한 사람들 뭐 이력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름이 덕숭사냐? 그래서 수덕사라는 말도 수덕도령이라는. 그래서 창건설화가 명확하지 여긴 안 해요. 송제법사라는 분이 이 절을 세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창건설화가 훨씬 더 이따 그 덕숭낭자가 사라진 그 바위가 있어요. 그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에 보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일주무인데 덕숭산 덕숭총림 수덕사리는 총림이라는 것은 율원이라고 해서 그 최고의 단계입니다. 최고 어려운 공부. 율은 뭐야? 규율 이런 거 마냥 스님들도 그 율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원이 포함된 경우를 총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스님들 조직이죠. 이 안에는 여러 암자도 있고 수덕사회에 그래. 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덕사 하면 대웅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건물 국보입니다. 49. 수덕사 대웅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사찰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 교구 개념이 있는데 캐드릭 마냥 말하자면 지역별로 교구 내에 이제 여러 사찰이 있는데 여기는 마곡사 교구였었어요. 마곡사 교구에다가 경허라는 인물 구한말에 경허라는 스님이 등장하면서 그 제자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 만공 스님이 이 수덕사를 아주 그 경허 스님의 선풍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아주 그 추상 같은 이런 선법을 중흥시키는데 수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현대의 수덕사가 중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몇 교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교구 본사입니다. 그래서 총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덕사 얘기를 하려면 그 경호 스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그 체이노 별들의 고향 또 길 없는 길을 써서 아주 유명한 문학가죠. 돌아가시죠. 그분이 1980년대인가요? 카톨릭 그 교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불교 서적을 읽고 특히 경허집을 보고 감탄을 해서 그 유명한 길 없는 길을 쓰는데 그 배경이 주로 경허 스님이 1912년도까지 사셨는데 구한말에 태어나서 주로 동학사에서 깨치시고 우리 서해안 지역 내포 지역의 개심사 천장암 이런 지역에서 공부하시다가 워낙 그 깨침이 큰 분이라 드라마틱하죠.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부 경허 스님이 모델이에요. 경허 스님 모델이에요. 깨치게 된 그 동기도 보면 아주 멋진 말인데, 콧뚜레 없는 코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동학사에서. 그래서 그 뒤로 마곡사, 개심사, 천장암 이런 데서 31세에 깨쳐셔가지고 한 20년 동안을 이쪽 아까 얘기했던 그 충청권 지역에서 제자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최인호 그 소설가가 그 길 없는 길에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 썼어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그전에는 이쪽에 별 관심이, 불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가 저도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을 보고 인생에 많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경호라는 분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쳤냐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 어느 지역에 제사랑 만공 스님이라죠. 이렇게 뭐 만공 나이 차가 그런데 그 만공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공이 아이고 스님 쉬었다가 자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왜 올라가는 거 마냥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투정을 하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막 그냥 경호 스님이 막 붙들고 오늘 아침은 큰일이지 막 성폭력 비슷하게 이러는 거야. 그냥 동네 놈들이 좀 때려죽인다고 하니까 막 그냥 둘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한참 도망가지고 사람들 안 쫓아오니까 제자한테 야 이놈아 이제 지금은 힘드냐? 하나도 힘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깨치게 한 거예요. 일체유심조라. 네가 마음 먹기 나름이지 네가 도망갈 적에는 힘들지 않았잖아 이거지. 그 다음에 너무너무 대자유인인 것이 뭐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선사가 되다 보니까 법문해달라고 막 하니까 천장암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경허스님 본 성은 송씨입니다. 여산 송씨고, 어머니는 박씨 같은데, 막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기념법회 이런 걸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도 막 그러는데 이 덩치 큰 사람이 법문하라니까 말을 안 하고 불알이 막 엄청 팔척장신인데 얼마나 크겠어. 홀딱 벗고 불알을 내놓고 뭐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쫓아온 그냥 신도들인 그냥 기절초풍에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그때 경호스님 얘기 있는 겁니다. 어려서는 우리 어머니가 내 불알도 만치고 이렇게 기댄 사람이 왜 두 개를 보느냐?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닌 거야. 최인호 선생 길 없는 길 읽어보면 그런 설화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한 분 중에 3명의 제어체 중에 오늘 수덕사의 만공 스님이 아주 제일 가는 수자인데 예언하기를 네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게 될 것이다. 만공. 여기 그 만공이라고 호를 쳐줬다는 거예요. 여기 잠시 들어가 보죠. 여기 잠시. 엄청 고생하시네. 요리 올라가야 되는데. 수동조관 들렸다 갑시다. 그래가 경호스님 마무리하면 이리 수동조관 갔다 가지 마. 마무리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인사 교구장 주지 범어사 뭐 그 유명한 데 다 거치시고 한참 잘 나갈 적에 50대 중반에 오늘날의 북한 지역 서광사 지역에 올라갔다가 홀연히 없어집니다.
아니, 저 경호 스님이 1912년도 돌아가셨는데, 한 1900년대, 1899년 이때쯤이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호련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속퇴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었다가 이제 일반인 유자로 돌아가서 삼수갑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완전히 신분을 바꿔가지고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제자들도 모르고 다 모르게 하고 은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애들 이렇게 한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돼요. 근데 그 만공스님인가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니까 누가 그 기인 같은 분이 서당 선생을 하는데 팔척 장신이 딱 들어보니까 은사야. 근데 찾아가니까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 1912년도에 이제 새벽이라죠. 그래서 유명한 법문을 기억이 안 나는데 빈 공간 허공 이런 법문 선문답을 하시면서 이제 열반에 드시죠. 그래서 굉장한 분이죠. 거기에 이어진 분이 지금 수덕사의 중창하신 만공 스님, 그 다음에 원당 스님, 지금 현재 법장 스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계종의 최고의 종정되는 분들이 만공 스님, 수덕사, 이 정회사, 만공 스님이 계시던 전월사라고도 하는 정회사, 거기서 다 공부한 분들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조계종 선을 종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수덕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선 하시는 스님들이 세계적으로, 저는 알아주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이 경호 스님의 그런 법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자유의 경지,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깨치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이 다 경호 스님에서 오신 그런.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만공 스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거야. 그냥 수덕사 만공 하면 막 대한민국이 뜨르르한 거야. 그러는 중에 1930년대 중반에 일제기간이잖아요. 근데 만공의 경호 스님 같은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상이 세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정책으로 일제가 말하면 일본 불교화 시키려고 회의를 하는데, 전국의 교구분사 30몇 개,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 지역 교구분사 회의를 해서 일본에서 일본 불교화하는 주제를 올렸는데, 만공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조선에 이런 조선 특유의 조선 불교가 있는데 무슨 외색 일본화 불교가 되느냐,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알려지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은 만공 스님을 한번 보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어. 이제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오는데, 지금 와 있는 곳이 수덕여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만 안에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여기 집이 있었으니까 수덕여관을 차려서 그 유명한 문필로 이름을 날리던 김이렵, 나중에 스님이 됐으면 이렵 스님입니다만은, 본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유명한 분의 신여성으로서, 그 다음에 나혜석, 그 화가로 유명한 분이죠. 소위 얘기해서 경호 스님 얘기대로 자유연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렵 스님이나 나혜석, 이런 다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공 스님한테 반해서
여기 와가지고 몇 년 살면서 막 빌고 빌어서 나 머리 깎게 해주세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분은 이렵스님. 안 받아준 사람은 너는 아니다. 한 사람이 나이석 화가. 불행하죠, 나이석 씨. 그러다가 이제 고암 이응로 홍성분이죠. 이응로 화백이 여관에 묵으시면서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근데 이제 죽사 이응로는 굉장한 분인 게 아무래도 홍성 예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 들었겠죠. 경호나 만공스님 이런 얘기를. 물론 뭐 체인호 소설 안 읽으셨지만 한학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런지 몰라도 여기 계시는 동안은, 한국에 계시는 동안은 주로 수묵화 중에서 대나무를 잘 그려서 호가 죽사야. 호가 죽사야. 근데 이제 이런 예술가들은 어느 순간 여기 조선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불란서 유럽에 가서 유명해지죠. 그래서 그 개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문자추상. 같이 해보실까? 문자추상. 서예를 하셨기 때문에 캘리그래퍼라고 하죠, 지금. 어디 바위에 있을 겁니다. 잠시 저기 보이는 게 그 문자추상이네요. 저런 게 이제 문자추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그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붓으로, 그 사람들은 펜이잖아. 붓으로 저런 글씨를 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응로 화백이 그 당시에 앵포로멜 이런 운동, 최전의 운동할 적에 대한민국에서 온 이응로 화백이 그런 걸 캐치해서 저런 문자로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요. 지금도 이응로 화백은 유명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모든 걸 하다 보면 남북 문제에 걸리는데, 남북한 문제, 동백림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일 거예요. 거기랑 관련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 대전교도소에서 옥구도 치르시고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한 작품이 불란서 파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일부를 지금 사모님 되시는 분이 기증해서 대전에 고암 이응로 박물관이 있고, 홍성에도 뭐가 있을 텐데, 홍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덕사에서는 이 수덕야관 저 간판 보이네요. 아주 근현대 얘기거리가 많은 곳이야. 이 수덕야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응로 화백을 기념하는 기념물 문화재입니다, 이게. 초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한때는 뭐 이렇게 판이 뭐 할 적에 그래서 문화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적지라는 말이 충청남도 기념물로 문화재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런 석각을 한 게, 이게, 이런 게 문자 추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탄 거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바위에, 그래서 이 자체는 문화재예요. 멋지죠?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 이후에는, 확실히 그 경허선사나 만공 이런 분들의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유인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못 들어오시고 그랬지만, 문자 추상이 이제 최종 광주 8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989년 얼마 안 됐죠. 그 최종 단계에는 이런 거로 유명해졌다가 나중에는 더 유명한 게 군상 그림, 군상. 그러니까 여기 어디도 있을 겁니다. 여기 전시관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가면은 사람끼리 광주 사태를 보고 지금 미얀마 사태 마냥 이렇게 연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연대해야 살아남는다는 새 사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군상,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다가 이제 작곡하셨습니다만 이용노 화백이 여기서 머물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또, 네? 김일엽 스님이요. 네. 거기 먼저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저기가 이 터전이 낭만주의 네.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게 좀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일엽 스님이나 나혜석 씨나 불행하죠. 이런 분들이 오게 된 것도 그런 터에 연관된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덕숭낭자와 수덕도령의 그런 설화와 전설을 그 당시에 알고 오셨은 것보다는 어떤 만공 스님에 반해서 제 얘기지, 그때는 두 분 다 실제 김태신이라고 일본 가서 김일엽 스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그분 주장에 아들이라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만나준 거로 내가 아는데, 그런 거로 봐서 제가 그 당시 일제 때 신여성이죠. 자유연애를 해봤던 사람들이야. 나혜석, 누구죠? 김일엽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아니면 그 당시에 아직도 봉건 잔재 이런 게 남아있는 사상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출가를 결심해서 나중에 60년대인가요? 그 유명한 청춘을 불사르고, 저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책이죠. 실제 자기가 수기에 썼습니다. 김일엽 스님이. 나중에 여기 견성암인가요? 어디 비구니, 그래서 수덕사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노래도 있고 아마 영화 소재도 되고 했던 게 전부 만공 스님의 그런 영향, 감화를 받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만공 스님이 그렇게 된 건 위에 경호 스님. 그래서 홍성 예산 쪽에 먼저 한원진 선생, 남당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그렇죠? 어려서부터 듣는 이런 인물로부터 영향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정리하면, 그런 김일엽 스님이나 나혜석 아까 얘기한 이영로 선생님도 실제 기록은 잘 안 나오지만 아마도 만공 스님, 그런 분들의 말을 듣거나 어떤 감화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상상 많이 하니까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보면 종각이야.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불교 의례 중에 백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종도 치고 종을 치는 이유는 지하에 있는 지하에 땅속에도 뭐 살잖아. 이런 자연의 부처님의 좋은 소리를 듣고 좋게 되라. 네? 다음에 좋게 환생을 하든, 종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종각인데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전국에 다 댕기다 보면 이렇게 종이 다 있어요. 한 50년 이상은 됐는데, 그래도 이 모델이 성덕경 신령이라고 우리나라 듣고, 그냥 되게 거의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중국종하고 달리 중국종은 밑에가 삐쭉삐쭉 들어갔어. 보면 알아.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돌려줬잖아요. 밑에가. 그리고 이제 뭐 글자도 여기 써있는 덕수산 수덕사 범중익선인데, 중국 사람들 막 복잡하게 네모에다 넣어가지고 뭐 형용사들이 많아. 복잡하게 막 써서 네모하네. 근데 우리 종은 소박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적인 특성이고, 그런 가장 큰 특징인 게, 요즘에는 저런 말 안 쓰는데, 저렇게 연꽃에 삼삼한 거 9개 들어간 걸 옛날에는 우리 유두라고 배웠는데, 전육자, 젖꼭지가 지내서 쭉 나오고. 근데 요즘 대학생들한테 유두라고 그렇지만 당장 그렇구나? 근데 요즘 말로 난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을적으로는 저게 보면 저렇게 볼록볼록 얘가 성덕경 신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야하게 보이지만, 저는 종교적으로 비천, 비파를 타는 비천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걸 떠보면 여기, 그죠? 비천상이 주악비천, 이쪽도 마찬가지고. 섹시해요. 네? 예쁜 거. 섹시하죠. 섹시해요. 네. 이거 녹음됐는데. 그래서 아무튼지 옛날 분들 미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면, 저기 이제 그 눈이를 넣고 저기다 종치는 자리야. 이걸 당목이라고 해요. 당목? 당목. 당목이 가서 때려야. 그래서 성덕경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 해요. 왜? 이 성남한상이 이런 좋은 소리를 최고 좋은 상태의 소리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밀레종이 나야 좋을 거 아니야.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종맹 되는 사람이 애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성분이 들어가야 이게 종소리가 잘 난다. 그래서 애가 들어가서 에밀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별칭이고 성덕경 신이 특급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만 지금 남아있는 비밀이 있는데, 저런 걸 묶는 걸 용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용류라고 그래. 용류. 저기서 쇠로 붙들어 넣잖아요. 네. 이게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성덕경 신경을 그 엄청난 품질이 그 무게를 어떻게 매달을 했느냐가 현대과학 연사가 의문이 있어. 굉장한 기술이죠. 저걸 매달아야 정치가 아니야. 아니 바닥에 놓고 길을 안 사. 매달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종만의 비밀입니다. 우리나라 범종선이가 좋은 것이 용류에 보면 가운데 음통이라고 동그란 게 있잖아. 네? 그 음통이 저게 소리의 비밀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약간 종류들이 음통 팠어.
그게 다 와, 물리다. 소리적으로 이제 여기도 파도 여기 있어. 잘하시네. 오, 그래 있어. 그게 소리가 잘 나는 소리 기능이야. 그렇지? 나는 안 구부리고 안 보고 파져 있어? 하나 질문이요. 여기 지금 물고기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니 눈치 같이 차버린다. 그래서 저게 한자말로 포레라고 그래. 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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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라는 동물인데 저 포레라는 영가적인 포레라는 동물인데 저거는 고래를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걸 지금 고래처럼 갖고 있는. 그래서 고래가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 무서우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저기 와 땅 때리면 그냥 놀래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긴장했던 게. 고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닭목이 고래 눈깔처럼 생긴 거 생긴 거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일정마다 여기 제일 큰 스님한테 이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전국은 다 비슷한 걸로 있었을 거라. 근데 나한테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없었네. 옛날에 그냥 나무가 아니라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얘기했어? 너 누구같이 생겼다고 했잖아. 옛날 분들은 그런 원리를 알고 저런 방법을 썼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눈이 얻어가지고 그냥 나무 땡긴 줄 알고 다 바꿨다 이거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돌아갔잖아. 그래서 저 포레가 긴장한다. 포레가. 그러니까 저기가 치면 얼마나 온 힘을 기울여서 내가 다음 쪽으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사찰에 보면 굉장히 생태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 21세기에 가까이 가는 종교 중에 하나가 종교랄 것도 없어요. 어떤 만나 그런 그런 것도 많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아는 만큼. 이 검정각을 저마냥 설명하는 사람은 보여주시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다 조그만 저거 가지고 그런 위치를 가면서 닭목을 만들었다. 미음 기억 나무 목할지 당목 목 기억 이 기억. 아무튼 저런 방법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이거 딴 데도 없더라고. 여기 스님들도 다 몰라. 여기 해줘야. 탑인데 지금 이런데 훼손이 되고 그래서 충청남도 문화재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 앞에 있는 3층 석탑. 아까 향천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탑에는 부처님 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리가 많지 않으므로 홈을 파서 중간에 불경이나 여러 가지 공약물을 넣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꺼내서 전시를 한다든지 박물관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이제 뒤에 보이는 저 대웅전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1308년 그 문화재는 제일 중요한 게 중요도가 기년 그러니까 연도가 나오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도가 나와야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일제 때 1937년인가요? 그때 이게 해체 수리 일본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 기록 그 먹으로 쓴 묵소명이 나왔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중간에 포벽화라고 해서 그린 게 다 40장이 일제 때 그 해체했을 적에 그 유리원판 사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니까 1308년이라는 아주 정확한 연대가 나와서
아주 유명한 국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아시는 대로 뭐 물어. 아니요. 여기는 다른 데보다 단청을 안 그린 이유가 있을까? 단청을 그려놨는데 여기는 단청이 예, 단청이 돼 있었는데 지어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네. 많이 이제 날라갔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존적인 측면에서는 단청을 해야 옳은데 네. 일반적으로 수독사 대웅전의 미감으로 봐서는 지금 이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그 딜레마죠. 그래서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 건축 교과서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 그럼 몇 칸? 네, 3칸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4칸이에요. 그래서 안내판 이런 데 전국 다 똑같아요. 자기가 칸과 칸을, 기둥과 기둥을 기준으로 몇 칸이라는 걸 다 써놨어요. 안내판에. 그렇게 따지는 거야. 지금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칸이라면 3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잖아요. 예. 근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 거리, 이 길이 그 관계없어요. 그거 좁아도, 상관없이 그러죠. 그냥 기둥과 우리나라 고건축은 그냥 크고 작고가 아니라 기둥과 칸이 몇 칸이냐, 몇 칸집이냐, 그 100칸집이다 할 적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세보면 그 집 전체가 100칸이라는 집이에요. 예? 아시겠지? 100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측면이 4칸이면 앞에 3, 40, 12칸 집이죠. 그 크고 작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과서에 나온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면 이 집은 우선 비를 막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안에 대웅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당연히 비가 안 맞아야 돼. 그러려면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야.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세우고 실제 집을 질 적에 세우고 저 천장 이후 그러니까 기둥 위에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잘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끼웠어요. 그거를 창방이라고 합니다. 같이 창방. 나머지 창문 쪽에 붙어 있는 건 기둥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제일 기둥 끝에 보면 이렇게 파서 홈을 파서 낑겼어요. 그게 가장 힘을 받는 거야. 집을 졌을 적에 뱅뱅 돌아가면 이거 이해하셔야 돼. 뱅뱅 돌아가면 기둥과 기둥을 끼워넣는 기능하는 걸 창방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지금 대웅전 대자 써 있는 기둥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큰 기둥 끝에 끄트머리에 보면 창방이 지금 낑겨 있어요. 그 위는 주두 해보세요. 주두 이렇게 사발 모양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 건물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야. 저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많이 낑겨야 되는데 조선조로 넘어가면 숭례문이나 집이 커지면 위에 하중을 다 기둥 위에 주두로만 못 받기 때문에 그 위에 하고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가운데에 들어가요, 다시.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이런 건 맞배 지방이라고 옆에 가보겠는데, 그런 그 규모가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 위에 주두가 하나만 있어. 이런 걸 주심포 같이 주심포 양식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맞배집에서 나타나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팔짝집 이런 데 규모가 커지면 요 칸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간에 포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왜? 하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덕사 대웅전은 고건축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모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의 맛배집 건물로 최고 오래된 집이다 이게. 그래서 저기 옆에서 보면 사람 인자 모양이라는 게 석가래가 하나씩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단순 구조죠. 그러니까 예쁘죠. 또 뒤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 건물에서 아까 얘기한 기둥을 주목해서 잘 보시면 중간 부분이 저만하게 배가 나왔어. 볼록 이렇게 약간 볼록. 이걸 배흘림 그래. 배흘림. 내 배흘림은 별로 보기 안 좋지만 저 배흘림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저 대목수가 민자 사각기둥으로 그냥 민자로 그러니까 배흘림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공정이 몇십 배 더 들어갑니다. 저걸 대패로 옛날 수공업으로 깎아내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느냐. 그래서 그 최순호 씨가 쓴 부석사 무량수전에 배흘림 기둥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유명한 거야. 저기에 딱 기대서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거야. 그 배흘림 거기가 뷰 포인트야. 거기서 딱 기대서 보니까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보던 저게 공을 많이 들인 배흘림 기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게 이러한 수법이 그러면 우리 여기만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도 나타나고 그리스 로마. 그래서 문화는 교류한다는 거야.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게 최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최고 오래된 건물 수덕사 대웅전의 주심포 양식의 기둥이 전면 기둥들이 민자가 아니라 배흘림 기둥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문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빗살창을 아주 예쁘게 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안에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 분이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 1308년에 충렬왕 때 이예산 내포 지역에 최고 가는 대목 이런 소목장분들이 와서 진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면 진짜 백이요 이게 1308년도께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야. 이런 돌은 변화가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둥과 기둥을 끼는 방식을 가구식이라고 합니다. 같이 가구식. 그 다음에 기와를 갈아 끼는 걸 번화라고 합니다. 번화. 교차한다 이게. 그래서 이건 기둥은 거의 그때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집은 특히 기와나 석가래 같은 건 나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썩으면 갈아 끼야죠. 근데 왜 그럼 진짜라고 하냐? 계속 갈아 꼈기 때문에 원형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럼 저거 기와도 옛날 1308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갈아 끼고 해서 그 뼈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지. 그런 기준이다 이게. 굉장히 귀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이 건축을 유지하는데 좀 더 튼튼하거나 그런 다른 점이 구조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옛날 분들이 루트나 기하학적인 현대 과학적인 건 없었지만 파르테논 신전도 실제 보는 거하고 달리 과학적인 그런 걸 계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주전이기 때문에 메인 빌딩이기 때문에 저런 각 기둥을 민자를 안 쓰고
대웅전이기 때문에 저런 원기둥을 쓰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중에서도 공을 저렇게 배울림 기둥으로 쓴 이유가 뭐냐? 미학적인 것만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 이제 좋은 질문을 제가 볼 적에는 두 개가 다 섞여 있다. 미감적으로도 고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쏠림 현상으로 지은 집인데, 구조 안전상으로도 하중이 약간 배가 튀어나온 게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신데. 대충애들은 미관적으로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자기둥은 이렇게 건물 높은 건물에 썼을 때 앞에서 보면 건물이 끼우러져 보여요. 안쏠림. 눈에 착시현상이에요. 배울림을 써놓으면 건물이 빵터지 서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보여요. 안쏠림으로 이렇게 그런 걸 고려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해석인지 몰라도 옛날 분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걸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 대웅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백미군의 백미입니다. 가장 아주 뛰어난 그런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수도사 대웅전이 이게 맛배집입니다.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그 단순한 구조죠. 이런 거는 이제 팔짝이잖아요. 내려가면서 팔자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맛배집입니다. 맛배집이면서 앞면은 3칸, 이건 측면은 옆면은 4칸이에요. 4칸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간에 또 기둥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면 분할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면 분할이 황금 분할입니다. 기가 막힌 분할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야말로 어떤 애국인은 좀 멀리서 보면 어떤 백조가 덕숭산에 살며시 날개를 이렇게 좁히면서 내려앉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미학적으로. 네, 그래서 미술이 여러 발전 단계에서 어떤 구상미술, 추상미술 여러 개 합니다만은 몬도리안이라는 그 유명 작가의 그런 면 분할 그림이 기하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아마 우리는 1308년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러한 면 분할의 미가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절묘한 것은 지금 안쪽에 있는 기둥면이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깥쪽 면은 보면 저 종보라고 하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마루종,
종보사에서 대공으로 이렇게 해서 화반으로 받치고 있고, 내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굽어지는데 그 안쪽에 저런 부재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부재냐면, 이 덕숭산이나 이런 데 가면 오래된 소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연섬은 이 구부러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런 대웅전 이런 건물에 반듯반듯한 목재만 쓸 것 같지만, 옛날 목수들은 자연적으로 굽어진 나무를 그대로 썼다는 데 묘미가 있고, 또 이름하여 저게 뭐라고도 부르냐면, 말하면 한여름에 한참 더우면 소에, 이제 농사짓는 데 쓰는 소가 막 소에 막 그 소똥 묻고 하면 파리가 막 달라붙고 하잖아요. 그 제일 그 힘이 좋은 데가 소가 탁 속꼬리로 파리를 쫓으려니까 속꼬리에다 힘을 줘서 그래서 탁 쳐서 파리를 잡아서, 그래서 소 부위 중에 제일 힘쓰는 게 무슨 탕? 꼬리곰탕이지. 소꼬리곰탕. 꼬리곰탕 제일 좋다는 거야. 탁 칠 적에. 예. 그래서 소가 탁 이렇게 꼬리 칠 힘줬을 적에 하는 형태의 저런 나무 이름하여 기둥량자를 써서 우미량 같이 우미량. 소우자 소꼬리 밑자 우미량.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건축에 우미량 부재를 쓴 게 나타나는 게 수덕사 대웅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그 안에 가시면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오. 그래서 그런 양식을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어요. 예. 다른 데도 자연 부재는 많이 쓰는데, 이렇게 우미량 부재를 여러 군데 쓰는 것은 우리 수덕사 대웅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안쪽에 가서 보면,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와 말하자면 기둥을 연결하는데 저런 부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우미량 기둥을 많이 썼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은 할 얘기가 많다. 지금은 안쪽에서 보거나 바깥쪽에서도 보면 저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냥 그 밋밋한 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려 때 할 적에는 저기에 다 꽃그림도 그려놓고 치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대웅전으로 치장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937년도에 일제 때 이걸 수리할 적에만 해도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포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진으로만 남아 있고,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묵소명이라고 해서 1308년에 이걸 졌다는 기명이 있음으로 해서 국보가 된, 국보제 49호가 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건물 보고 있는 거예요. 늘 볼 적마다 아름답죠. 특히 석양이, 오늘은 좀 덥습니다만은 석양이 쫙 길적에 이렇게 바라보는 면은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면 분할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면을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발라버린 게 그럼 언제쯤인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최근이겠죠. 저게 뭐 그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80년대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흔적이 남았던 기억이 그건 다 그래요? 네. 보셨어? 네, 흔적이 그러니까 남았었던 것 포벽을 하면서 같아요. 그런 거 남아 있었어야 하는데 새로 칠한 거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바위로 사라졌는데 여기 어디 버선짝이 하나 있대요. 버선만 남기고 없어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허망하지. 그래서 여기 버선꽃이 실제로 피고, 어떤 분들은 뭐 어디 버선짝이 보인다고 하던데 동전 애들 붙인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버선꽃을 잘 모르겠는데 버선꽃이 핀다는 거예요? 예? 버선같이 생겼겠지? 예? 버선꽃이 어디 핀다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떤 게 버선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건 그 아까 처음 시작할 적에 수덕사 하면 어떤 그 로맨스가 살아있는 이런 공간이다 얘기를 했는데, 창건설화에도 보면 어떤 그 사랑과 관련되는 얘기, 사랑이 지순하면 이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훌륭한 건물을 볼 수 있는 그 덕숭낭자와 수덕도령의 그런 열렬한 사랑이 없다면 저는 이런 좋은 걸 받겠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아주 열렬히 사랑하다가 한 분은 관세음보살 관음의 화신으로 이 수덕사를 창건하는데 순둥이 같은 우리 수덕도령을 이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하셔서 다 꿈을 이룬 뒤는 당연히 자기는 이제 관음이니까 가시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 처음에는 그런 사랑으로 일념으로 육체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차원 높은 사랑으로 승화돼서 아마도 수덕도령은 그 뒤로 아마도 정말로 좋은 스님이 돼서 고승이 돼서 이런 그 수덕사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사찰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들이나 어린이 때 신화와 전설, 설화 같은 걸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미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구분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같은